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오늘 증시는 매우 좋은 흐름을 나타냈죠. 이제 4월이 끝나가고 5월이 출발하는데 5월까지도 증시가 좋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중국판 관세 보복 시작. 중국이 큰 결심을 한 걸까요? 자기들의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긴 국가를 대상으로 보복 관세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딱 봐도 미국 그리고 유럽을 겨냥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최근 옐런이 미국이 태양광, 전기차 등에 또 고율 관세를 매기니마니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중국 쪽에서도 너희가 하면은 우리도 할 것, 이러한 맞불 작전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순히 미중 사이가 나빠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겠죠. 고율 관세가 제대로 시작되게 되면은 인플레가 잡힐래야 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했을 때 2년 만에 2.5% 이상 이러한 관세 때문에 상승하는 인플레가 무려 2.5%나 증가를 한다고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악이다라고 말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고물가 장기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나요? 반사 이익 기대감 같은 걸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보통은 피해만 받고 새우등 터지는 게 우리나라라고 말을 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벌써 한 5년 정도 되었나요? 그때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시작했을 때 그때 증시 하락폭이 엄청났던 것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일부 산업에 중국의 관세를 매기는 게 단기 호재로는 작용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보면은 당연히 나쁜 상황이 전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특성상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죠. 그러니까 피해를 안 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또 그 와중에 미국과 중국은 맨날 우리한테 뭐 해라, 줄 잘 서라, 이러한 압박을 주는 것 또한 그것조차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우리나라는 덩달아 얻어맞을 수밖에 없다고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보면은 철강, 알루미늄 등이 관세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원래 중국 제품이 미국으로 가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게 막히니까 중국 제품들이 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또 철강 같은 경우는 저가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그 피해를 오롯이 다 볼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반도체나 전기차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고 하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는 미국 대선에 맞춰서 트럼프가 이길지 바이든이 이길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미중 무역전쟁 추이를 잘 보면서 혹시나 이게 하락장의 트리거가 될지 그런 것들을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템베거 냄새가 나나요? 지난주부터 제가 좀 관심있게 보는 섹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율주행인데요. 물론 이게 무조건 오른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올해 초에도 6G도 가줄까 이러한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조금 오르다가 아직 쉬고 있는 상태인 걸 확인할 수 있죠. 다만 관련 소식을 보면서 이 친구는 다를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 머스크는 중국에 방문을 했다고 하며 자율주행 시스템을 중국에서 실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마침 중국에서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1차 검사를 통과했다라는 이야기도 동시에 나와서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이 나온다고 하니까 최근 들어 주도주가 좀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전력설비, 반도체 등등 이런 친구들이 증시를 이끌고 있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은 많이 오른 바 있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해볼 수 있겠죠. 물론 더 오를 수도 있겠지만 마침 또 우리가 최근에 조정도 겪었고 이렇게 조정 끝나면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 설령 주도주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몇 개월짜리 테마주가 탄생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소식도 보도록 할게요. 현대차 그리고 기아차가 중국 기업인 바이두와 함께 중국 커넥티드카 시장에 뛰어든다는 소식도 마침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두와 함께 커넥티비티, 자율주행, 클라우드 컴퓨팅 이런 것들에게서 비즈니스를 협력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중국 시장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중국에서 계산하기로 올해만 커넥티드카 시장 규모는 40조, 판매 대수도 1,700만 대로 예상을 한다고 하고 가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큰 기회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올해 하반기가 슬슬 다가오고 있는데 과연 하반기에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 등등 자동차 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침 대장주의 면모를 보인 친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HL만도.
삼성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4.1만 원으로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참고로 HL만도는 중국 노후자동차 보조금 지급 정책 플러스 내년에는 저가 전기차 생산으로 실적 전망치가 높아진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의 중국 매출이 24%나 되기 때문에 그 수혜를 전부 다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금 보다시피 주말 사이에 자율주행, 그 다음에 커넥티드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HL만도가 그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며 오늘 주가가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타날지도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현기차, 우린 전략이 달라요.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지는 요즘 현대와 기아도 당연히 뛰어들어야 되는 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두 회사의 전기차 전략이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확실히 전기차를 조금 뒤로 제쳐두고 요즘 잘나가는 하이브리드를 밀려는 전략을 보여주는 반면 그런데 기아는 그래도 전기차는 온다 이러한 생각과 함께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비중을 같이 두는 투트랙 전략을 보여주려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일단 저가형 전기차부터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현대차는 올해 생산 예정이었던 전기차 캐스퍼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반면 기아는 EV3 등으로 전기차 점유율을 지켜내겠다 이러한 목표를 말을 하며 전기차에 대한 전략이 각기 다른 모습을 조금은 보여줬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목표가 줄 상향. 기아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죠. 1분기 매출을 다시 한번 보자면 전년비 10% 증가, 영업이익은 19% 증가한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차량 판매 대수는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런데 믹스 효과, 환율 상승, 재료비 하락 등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확실하게 보여줬다고 하죠. 자,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맞습니다. 차량 판매 대수만 잘 지킨다면은 이거 생각보다 돈을 더 벌 수도 있겠다라는 논리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에 증권가들은 줄줄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높은 금액을 제시한 곳은 무려 17만 7천 원까지 제시를 했다고 하니까 혹시나 기아가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을지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개인적으로 저 기릿은 자동차에 대해서 그렇게 밝게는 보고 있지 않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요즘 주변에 차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좋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데 환율 효과, 그 다음에 재료비 하락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남는 게 많다면은 판매 대수가 줄어들 거라는 저의 생각은 맞지만 하지만 실적은 다른 얘기가 될 확률도 분명 존재할 것 같습니다. 한번 기분들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유가 관련주가 급락합니다. 오늘 유가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고 왼쪽에 보다시피 흥구석유 11%나 급락하며 결국 차트를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이거는 팔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당연히 해볼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래 근데 WTI 보면은 그렇게 하락하지도 않았어. 한 0.5% 그거밖에 하락하지 않았는데 얘네는 왜 이래 하고 봤더니 주말 사이에 이스라엘이 휴전을 논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며 기대감을 잃고 관련주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또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이스라엘을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인질 석방을 위한 자리가 마련된다라는 예상도 나온다고 하네요. 자, 확실히 지지난주 금요일이었죠. 그때 핵기지를 공격하니마니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가 바로 고점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쭉 내리막길인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공모주 슈퍼위크가 잘 마무리가 되었죠. 일주일에 무려 4개의 공모주가 몰려있던 지난주가 끝나게 되었고 무려 22조 원의 증거금이 몰리며 여전히 살아있는 공모주 시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에는 JMNS, D&D 파마텍, 유안타스펙, 민테크가 상장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참고로 내일 화요일은 JMNS가 상장을 합니다. 이 친구는 2차전지 믹싱 장비를 제작하는 기업인데 아마도 기름들 전부 다 청약을 하셨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우리나라 휴장, 목요일엔 D&D 파마텍과 유안타스펙이 상장, 금요일에는 민테크가 상장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래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갤럭시 S24 파키스탄에서 유행 중. 최근 파키스탄에서 갤럭시 S24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부유층 사이에서 팔리면서 품귀 현상까지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유행은 스마트폰 자체도 매력이 가득가득하겠지만 정책적인 영향도 크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정부는 현지 스마트폰 제조업체들이 제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삼전 역시 파키스탄에서 제조하고 보조금을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파키스탄에서 좋은 폰을 조금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인기가 커지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공장이 없어서 수입 스마트폰으로
$650의 추가 세금을 내야 되다 보니까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초조한 걸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갤럭시 S24 이제 혹자는 뭐 아저씨폰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비하하는 경우도 좀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는 사실이다 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긴 한데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모든 건 돌고 돈다라는 말이 제 거의 뭐 말버릇처럼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이폰 뭐 감성이다 뭐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은 어린 친구들이 아이폰을 쓰는 이유는 우리 엄마 아빠가 쓰는 폰을 좀 쓰기 싫어서 아이폰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 비슷한 예로 요즘 아이들은 카카오톡을 쓰지 않죠. 엄마 아빠가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 뭐 페이스북 메신저 그 외에 다른 SNS를 쓰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거는 돌고 돌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이제 딱 부모님 세대가 아이폰을 쓰기 시작하는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아이폰 세대 아이들이 자라면 또다시 갤럭시 시대가 좀 오지 않을까 라는 장밋빛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어쨌든 삼성 잘 됐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요즘 먹고 살기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엔잡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부업을 한 취업자는 전년비 22%나 늘어난 55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물론 전체 취업자에 비해 큰 규모까지는 아니지만 증가세가 빠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조금 충격적이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은 60대 이상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50대, 40대 순으로 나이가 많을수록 엔잡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엔잡을 많이 한 이유가 뭔가? 물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플랫폼의 발달로 많이들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전 같은 경우는 일을 하려고 해도 딱히 할 일이 없었는데, 그런데 요즘은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배달 라이더 아니면 유튜버 등 그런 것들에 대한 진입 장벽이 좀 낮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의 특징은 시간 제약이 없습니다. 밤에 일을 해도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엔잡러가 늘어나는 현상을 나타냈다고 하네요. 하지만 정말 아쉽게도 늘어나는 노동시간에 비해 소득 개선 정도는 많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범죄도시 4 천만 영화 갈 것 같습니다. 자, 범죄도시 4가 지난 3일 동안 관람객을 290만 명을 기록하고 개봉 5일 만에 누적 관광객 425만 명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 저끼리 또 영화관을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 보통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진짜 사람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범죄도시 문화의 힘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실제로 주말 사이에 매출액 점유율이 무려 94%로 범죄도시가 압도적인 모습, 어떻게 보면 볼 게 이거밖에 없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뷰노라는 기업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한때 AI 의료에 대한 관심으로 주가가 급등했던 뷰노, 그게 바로 또 작년이었죠. 하지만 모든 건 돌고 도는 것처럼 그렇게 뜨거웠던 뷰노도 최근 들어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또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FDA 허가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뭐가 통과하는가? 바로 뷰노의 딥카스인데요. 이 친구는 심정지 AI 솔루션입니다. 키움증권은 이 딥카스가 늦어도 올해 4분기에는 FDA 허가를 획득할 것이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허가가 완료되면 내년 1분기부터 영업을 개시할 수 있을 것이며 2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딥카스를 미국에 수출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매출액은 내년에 9.5억, 26년에는 55억, 27년에는 113억으로 추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1분기 매출액이 64억으로 당장 내년까지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런데 FDA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뷰노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분명 있다고 합니다. 자, 과연 뷰노 그 다음에 뭐 루닉 같은 친구들이 다시 한 번 더 급등하는 시기가 올지 하반기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조금 이르겠죠. 다음입니다. 화학이 바다에서 강하게. 저는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거의 한 달에 한 번씩은 요 친구가 좀 주도주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릿은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 이유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일단 저 기릿은 3-4번 정도 도전을 해서 한 번만 맞아도 대성공이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해봐야 소위 말해서 물려도 한 10% 정도 손실이면은 손절을 치면은 물론 그것도 크긴 하지만 그 피해는 그렇게 크다라고 말하긴 좀 어렵거든요. 하지만 성공만 한다면은 2배가 넘는, 그리고 실제로 대박이 한번 터진다면은 4배, 5배 이 정도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저 기릿은 새로운 주도주를 찾는 걸 많이 좋아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이 바로 뭐냐? 바로 화학인데요. 4월 들어서 NCC 스프레드가 회복되면서 화학주의 실적 개선 가능성이 나온다고 합니다. 또한 홍해 물류난으로 유럽산 납사 유입이 줄면서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도 나타난다는 소식인데요. 그래서 오늘 대한유화, 하나솔루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등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고,
물론 아직까지 뭐 겉토양까지는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지만 또 화학주가 빠질 때 시원하게 빠지고 오를 때 시원하게 오른 애들 아니겠습니까? 혹시나 이 친구들이 슬금슬금 더 올라가서 몇 배의 수익을 줄 수 있을지 여러분들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유리기판 상용화 박차. 삼성전기가 26년까지 유리기판 상용화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일환으로 LPKF, 캠트로닉스 등과 기술 협약을 체결하고 제조 공급망을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자, 참고로 LPKF는 독일에 본사를 둔 기업으로 인텔과도 유리기판 관련 협력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삼성 측 OLED 패널을 제조하는 공급망에 있는 회사죠. 그래서 이러한 기업과 함께 이제 유리기판에 관련된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러한 소식 때문인지 캠트로닉스는 매우 크게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입니다. 골프존 부진한 실적. 골프존이 올해 1분기 부진한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시국만 하더라도 진짜 잘 나갔던 기업인데, 하지만 영업이익은 전년비 23%나 감소한 318억을 기록했고요. 매출액도 전년 동기 대비 줄어든 모습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실적이 나쁜 이유가 뭔가? 소비심리 위축이겠죠.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그냥 줄었다라고 볼 수 있고, 해외 사업에서도 운영비들이 증가하며 손익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앞서 추진하던 골프존 GDR 사업의 물적 분할도 철회한 바 있는데, 그 이유는 분할을 추진하며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가 몰렸기 때문에 이렇게 철회를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들, 안 좋은 소식들, 결국은 실적이 안 좋다 보니까 주가 하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기름들 중에서도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즘 골프존이나 그러한 골프를 치러 가면은 사람들이 많이 줄었는지 어느 정도 체감이 되는지 댓글에 알려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카드사 이야기를 보도록 할게요. 금융지주사들 산하 카드사들 1분기 순이익은 4천억으로 전년비 30%나 증가를 했습니다. 아니 길이 그 카드사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나? 경기가 안 좋은 거 아니었어? 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카드사별로는 희비가 조금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고 하네요. 일단 신한, 국민, 하나카드는 전년비 증가했습니다. 신한은 18%, 국민은 70%, 하나카드는 165%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하지만 그 반면 우리카드는 36%나 하락하며 혼자 역성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뭔가? 바로 비용 효율화와 신규 먹거리 때문이라고 합니다. 고금리라는 동일한 비우호적인 환경 속에서도 신한, 국민, 하나카드는 비용 효율화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했고, 우리카드는 그 흐름을 제대로 타지 못했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4월이 이제 슬슬 끝나갑니다. 한 달 잘 마무리하시고요. 5월달도 뜨겁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